그 강심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시다시피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직 체인지가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배우셨듯이.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으신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양리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약들이 이 강심제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뭐 하나의 약물 이름이 아니고 디지탈리스 계통의 약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얘기하겠지만 디곡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약인데요. 어쨌든 이 약물이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에 작용해서 억제 효과를 내므로써 결과적으로 앞서 여러분이 배운 이 칼슘 인듀스 칼슘 릴리즈를 증대시켜서 컨트랙션을 결과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물론 뭐 피지올로직하게 보면 이런 베타 아고니스트 같은 것들이 당연히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베타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들 때문에 디곡신이라는 약물들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씁니다.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뭐 이제 앞에서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예, 컨제스티브라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예. 물론 증상으로 봤을 때 컨제스션이 겉으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는 거고 컨제스션이 된다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라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이런 패소피지올로지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뭐 다른 비슷한 모양의 다른 그림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리스폰스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카로티드 사이너스를 거쳐서 브레인을 거쳐서 나오는 심파세틱 디스차지와 키드니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해서 나오는 레닌 안지오텐신 리스폰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일부는 오버랩되고 일부는 각각의 특징적인데 로드가 증가한다고 하는 게 일단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프릴 로드가 증가하고 애프터 로드가 증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점점 더 떨어뜨리는, 로드가 증가하니까 한 번 짜낼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다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특히 안지오텐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하이퍼트로피, 이 다른 말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체인지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옥시젠 디맨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쁜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죠. 당장 생각하면 하트가 막 두꺼워지고 커지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인젝션을 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옥시젠 디맨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하트가 부족한 서플라이가 더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직 체인지인 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 1차적인 목표는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악순환에서 보이는 중간 고리들, 로드가 증가한다든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항진돼 있다든지 심파세틱 톤이 높아져 있다든지 이런 모든 체인지가 다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하겠죠. 그래서 양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보조적으로
로드를 줄이거나 심파세틱 톤을 줄이거나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작용하는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것만 해도 뭐 지금 강심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디지탈리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여튼 사실은 한 가지 약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곡신 말고 디지톡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근데 디지톡신이 상대적으로 어드버스 이펙트가 많아서 임상적으로는 거의 디곡신 한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억제함으로써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억제하면 세포 내 소듐이 높은 레벨로 유지되고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칼슘이 펌핑 아웃돼야 되는데 그 드라이빙 포스가 작아지는 거죠. 그 드라이빙 포스가 나트륨 그레디언트니까요. 그래서 세포 내에 칼슘 레벨이 엘리베이션 돼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칼슘 인디스드 칼슘 릴리즈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포지티브 이노트로픽 이펙트를 나타낸다. 물론 뭐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심장 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에 있는 거죠. 근육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논스피시픽하게 모든 세포에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가 작용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톡신, 디곡신 같은 약물들은 주로 카디악 아이소폼에 대해서 셀렉티비티를 갖는 그런 약물들이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뭐 단순한 얘기죠. 소듐을 높여서, 그러니까 소듐을 퍼내는 거를 억제해서 소듐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에 작용해서 칼슘을 높인다. 칼슘이 높아지면 컨트랙션이 증가한다. 심플한데 이 약물이 그냥 그 고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2차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심장 생리의 변화를 또 유발하는데 사실은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일단 디지탈리스는 이게 농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치료적 농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농도에서는 일단 베이갈 톤을 증가시켜요. 베이갈 톤을 증가시키면 적어도 하트 레이트나 익사이테이션 측면에서 보면 SA 노드의 익사이테이션 측면에서 보면 디크리스 시키고 오토매티시티를 그다음에 다이스톨릭 레스팅 포텐셜을 증가시키고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도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하트의 타키카디아, 아리스미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타키아리스미아의 위험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걸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걸로는 포타슘 컨덕턴스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거 앞에 생략 시간에 언급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포타슘 컨덕턴스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실은 리폴라리제이션을 강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리프렉토리 피리어드가 짧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포타슘 컨덕턴스를 억제하는 약물을 안티 아리스믹 에이전트로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반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이렇게 억제하고 포타슘 컨덕턴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베이갈 톤을 증가시키는 측면으로 보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상반된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에 대한 효과가 뭐 부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이 세라피틱한 조건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펙트는 요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AV 노드에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느리고 다른 조직에서는 대체적으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가 짧아지는데 AV 노드에 대한 효과가 요 리프렉토리 피리어드에 대한 효과가 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프롤롱하는 효과가 커요. 그리고 컨덕션 벨로시티도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 적어도 AV 노드에 대한 효과만으로 본다면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네피셜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우리가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효과 때문에 디지탈리스 디곡신을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의 치료제로 쓰기도 해요. 쓸 수 있어요. 예. 그 얘기 언급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면요. 이게 반대로 베이갈톤에 대한 이펙트보다 심파세틱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는 거는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위험이 있죠. 에이트리움에서든 벤트리클에서든. 그리고 또 하나, 이 칼슘 로딩의 효과가 커지면요. 이것도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얘기 들어본 대로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이렉트리 카디악 셀에 대한 작용으로 봐도 그렇고 심파세틱 액티비티에 대한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벤트리클라 또는 뭐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일으킬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이게 근데 앞서 도즈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 효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거가 이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테라피틱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우리가 원한 것보다 높아져 버리면 이런 타키카디아가 일어나기가 매우 쉬워요. 요거 때문에 디지탈리스는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취급됩니다.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페이탈한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한 약에 포함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낮추지만 적어도 세라피틱 도즈에서는 AV 노드에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가 큰데 이게 하여튼 톡식 도즈가 되면 모든 면에서 타키카디아를 유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라피틱 임팩트보다 더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 약물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카디악 펑션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앞서 얘기했듯이 컨트랙틸리티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는 거죠.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얘기했듯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컨제스션이 해소되면서. 그래서 프릴로드가 감소하고, 예. 그 다음에 심파테틱 톤이 높아져 있던 거가 해소되겠죠. 알도스테론의, 그러니까 안지오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프릴로드도 떨어지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거고요. 이거 생리학 배우면서 배웠을 이 커브 있잖아요. 엔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카디악 컨트랙틸리티, 결과적으로 카디악 아웃풋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 요 커브를 기준으로 이 카디악 페일러와 디지탈리스 이펙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하트 상태에서 컨트랙틸리티가 무슨 이유에선가 떨어져서 이렇게 비상태, 하트 페일리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면 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심파세틱 톤 올라가고 안지오텐신 올라가고 알도스테론도 올라가겠죠. 2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하죠. 그러면 사실은 카디악 아웃풋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감으로써 일부는 카디악 아웃풋이 개선되는 듯이 보이게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악순환이 돼서 점점 카디악 아웃풋이
더 떨어지는 효과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지탈리스를 이용해서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컨트랙틸리티가 증가된 상황이 되고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이런 컴펜서터리 메커니즘들이 다 해소되고 로드가 감소하고 하면서 다시 노말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앞서 배운 생략적인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디지탈리스를 투여했을 때 어떤 체인지가 나타날 것이다. 예, 양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파마코키네틱스 좀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일단 이게 이제 디곡신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카디악 셀에 대한 어피니티가 높아서 로컬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징적으로 이게 해프라이프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이것도 이제 특히 톡시시티가 높은 약물인 경우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 이게 톡식 이펙트가 나타날 때 방광기가 길다는 얘기는 약을 끊어도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죠? 반면에 이 방광기가 길다는 거는 도수를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면에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도징을 하면 되고 대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반감기의 4배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감기가 하루 반쯤 되니까요. 이게 적어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뭐 하여튼 반감기가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죠. 예. 이거는 키드니에서 배설되는 약입니다. 키드니. 그러니까 레날 익스크리션이 되는 약물이에요. 이게 지금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디지탈리스에 속하는 약물 또 하나 디지톡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디지톡신의 경우에는 헤파틱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메타볼리즘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디곡신은 레날, 디지톡신은 헤파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도즈를 조정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뭐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레날 인서피션시가 있으면 클리어런스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클리어런스가 떨어지면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고 뭐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심각한 페이탈한 타키아리스미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레벨로 보면 이 톡시티가 나타나는 이펙트가 세라피틱 이펙트가 나타나는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마진이 상대적으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페이탈한 타키아리스미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그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중에 특히 페니토인이나 리도케인 같은 클래스 1에 속하는 약물들 중에 그런 약물들이 특히 이 디지탈리스로 인한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효과가 커요.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뭐 그 상대적으로 카디악셀에 대해서 셀렉티브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익사이터블 셀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익사이테이션이 증가하는 거죠. 하여튼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 모든 익사이터블 셀에서 액티비티가 증가할 수 있죠. 포텐셜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트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이런 부작용들 다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다이렉트 이펙트, 지금 얘기한 이런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한 다이렉트 이펙트뿐만 아니고 이 케모리셉터 트리거 존을 자극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톡식한 약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톡식한 약물들 중에 상당수는
뇌의 테모리셉터 트리거존을 자극해서 보미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죠. 네. 항암제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너버 시스템에 대해서도 디스오리엔테이션이나 비주얼 디스터번스 같은 것도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페이탈하지는 않으니까. 얘기했듯이 페이탈한 부작용은 그 타키 아리스미아인데 이런 페이탈한 타키 아리스미아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디스컨티뉴 해야죠. 당연히 약물 이제 일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디스컨티뉴 하는데 보조적으로 만약에 포타슘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포타슘이 낮은 것이 이런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분명히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타슘 레벨을 잘 체크해서 포타슘이 낮다면 포타슘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했듯이 페니토인이나 리도케인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금방 혈중 농도가 안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티디곡신 안티바디들, 정확히 말하자면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로 이루어진 이런 이뮨 FAB를 투여해서 지금 혈중에 있는 디곡신을 빨리 이넥티베이션 시키는 이런 이뮤노세라피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럭 인터랙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콜레스테라민이라든가 네오마이신 같은 약물은 그 디지탈리스 컴파운드하고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들어서 혈중 농도가 이런 경우에는 잘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게 바이오 어벨러빌리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톡신인 경우 뭐 흔히 쓰이는 약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듯이 페노바비탈 같은 약물이 헤파틱 메타볼리즘을 인핸스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디지톡신의 경우라면. 그 앞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디펜스로 포타슘을 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칼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높거나 낮은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칼슘이 높거나 낮은 것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독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칼슘 레벨을 정상 범위에서 잘 컨트롤하는 것 역시 부작용의 위험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드럭 인터랙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퀴니딘이라는 약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디곡신과 상당한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퀴니딘은 디곡신을 바인딩 사이트에서 컴피티션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레날 일리미네이션을 억제해서 클리어런스를 억제하는 거죠. 퀴니딘이 디곡신의 클리어런스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효과 모두 다 결과적으로 디곡신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퀴니딘이 같이 복용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약물들 일부 쓸 수 있는 옵션 있습니다만 일단 임상적으로 그냥 거의 이 약물 한 가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뭐 디테일 사실 별로 없잖아요. 메커니즘으로 보나 톡시시티로 보나 되게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을 요만큼만 할애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채팅창에 다 출석은 하셨나요?
보자. 지금 몇 명 와 있는 거지? 42명. 그럼 숫자만으로 보면 다 온 건데 출석. 그죠? 다 왔겠지? 아마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교수님, 없으면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라고. 질문 좀 하라고. 그, 포타슘을 주면, 예. 어떻게 그 디지털리스 부작용이 줄 수 있나요? 포타슘. 포타슘이라는 거는 이건 일단 디지탈리스와 별개로 포타슘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일단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포타슘의 세포 내외의 농도 차이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한다는 건 알죠? 그건 알죠? 세포 안에는 140쯤 되고 세포 바깥은 한 4 정도 됩니다, 농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타슘은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계속 변하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세포의 상황을 상상할 때 소듐이 어디선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고 있고 포타슘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요 상황을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소듐 펌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세포 바깥의 포타슘의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작아져요. 네. 멤브레인 포텐셜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파셜리 디폴라라이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포타슘을 많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디폴라라이즈 되면 그러면 소듐 채널, 포타슘, 칼슘 채널 이런 거 막 열려버리고 대신 열렸다가 닫히질 않죠. 그래서 마비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죽어요. 모든 익사이터블 셀이 마비 상태가 돼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포타슘을 물에 타가지고 주사기로 쭉 빨아들여서 그냥 주사를 하면 IV로. 그럼 죽어요. 그런 사실 알고 있나? 들어봤나?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 내가 네. 여러분에게 유용한 생활의 지식을 가르쳐줬네요.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독약 같은 거 구하기 힘들잖아. 되게 힘들거든. 뭐 사이아나이드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이거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 증거가 남아. 나중에 약물 농도 재면 다 증거가 남아. 근데 이게 포타슘은 구하기 쉬워요. 어디 가나. 포타슘 클로라이드, 염화 칼륨 이거 구하기 쉽거든. 이거 그냥 물에 타. 농도도 맞출 필요 없어. 녹는 만큼 무조건 많이 타. 그래가지고 주사기 한 10cc짜리 이거 이렇게 그냥 쭉 빨아서 채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IV로 주사해야 돼 대신. 그럼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 정답입니다. 예. 그 포타슘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하이퍼 폴라라이즈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퍼 폴라라이즈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포타슘 농도가 낮아지면 포타슘에 디펜던트 하지 않게 되고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불안정해져요. 이렇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러니까 아리스미아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컨트랙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포타슘이 낮은 게 훨씬 더 위험해요. 특히 아리스미아의 경우. 그래서 포타슘이 혹시 낮다면 모든 종류의 디지탈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포타슘이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높아지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긴 합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